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방산에 뭐 하나의 획기적인 점을 찍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전에는 방산이 약간 수동적이었어요. AS21 그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음. 업체 주도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준전 물건이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업체 주도로 해도 뭐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구나. 어떻게 음. 보면은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업체가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지상 무기 체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무기 체계 시계를 엄청 빨리 돌려놨어요. 즉 미래를 음. 앞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하여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연미 아나운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저 가성비 좋은 틈새 상품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의 저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우리 무기 좀 사 주세요." 하던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요즘에는 해외 전시회 부스 같은 데 다녀보면은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다던데. 맞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보려고 굳이 찾아오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사청이나 아니면은 국방부가 한국관을 만들어서 해외에 그런 큰 무기 전시회 이런 게 있다면은 판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 좀 초라했어요. 네.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근데 이제는 국내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도 해외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또 해외에서 열리는 게, 예전에 우리가 방산에서 뭐 이득을 많이 못 남길 때는 실제 장비가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실제 뭐 K9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차량 아니면 무기 체계가 직접 전시되고, 네. 그리고 10년 전에 비교하면은 이 부스, 그러니까 그 부스의 사이즈가 한 10배 이상 커졌다? 우와. 그러니까 부스가 커지니까 훨씬 볼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관심도 더 늘어나고, 모든 게 음. 이렇게 호호 효과가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완전 다르겠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우리도 어느 전시회에 가면은 가장 메인 부스부터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할 때 한 10년 전 정도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음. 이제는 아예 그들이,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음.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것을 사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 됐고, 가령 어떤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이런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서 어떤 물건을 막 팔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마예요?"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와 가지고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라고 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 뭐가 철이에요?" "아 이게 요새 철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구매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차 같은 거나 다른 무기 체계도 가격이나 이런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유지 보수 주기가 어떻게 되냐, 뭐 어. 고장은 겨울철에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 추운 곳에서 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음. 거죠. 네. 우리 경제 프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준 무기 탑3를 딱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탑3를 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모든 국민들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K9 네. 자주포를 들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안 꼽아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자주포예요. 이게 와.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 자주포를 그냥 무작위로 늘어놓고 10대 중에 다섯, 그러면 무작위로 늘어놓으면 10대 중에 5대가 K9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음. 정도로 많이 팔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네. K9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딱 하나 꼽긴 그렇지만 요새 뭐 LIG에서 만들고 있는, 그리고 하나와 LIG에서 만들고 있는 정밀유도 무기들, 그런 어. 것도 효자 상품으로 이제 그런 점점. 건 미사일 이런 것들인가요? 맞습니다. 예,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네. 아니 뭐 그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효자 상품으로 점점 진입 중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어. 뭐 수치적으로 그 무기 체계가 뭐 2 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음. 무기 네.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는 K2 전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새 그전까진 잘 나가지 않았지만 카이에서 만든 항공 무기 체계들, 예, 음. 뭐 FA50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FA50. 50이라고 읽는군요. 50 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FA50입니다. 예, 이게 약간 달라요. 이 육군 출신들은 네. 50이라고 많이 하고 네. 공군 출신은 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는 FA50이 맞아요. 예. 저도 뉴스를 막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무기 체계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FA50 나오거나 이럴 때 '아 50이 맞아? 50이 맞아? KF21이 맞아? 21이 맞아?'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름도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무기를 그렇게 콕 집어서 사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옛날에는 항공 무기가 가성비가 우수해서 사간다, 음. 혹은 뭐 싸서, 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다면 요새는 가심비. 가심비. 예, 가격도 좋고 사면은 마음도 편하다. 어떤 어. 물건들은 싸서 사 놨는데 나중에 골칫거리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 현재 항공 무기 체계들은 사면은 사 놓을 때 가격도 좋은데 굴리면서 보면 또 마음도 편해지는 무기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죠. 일단 쟁여 놓고 본다.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왜 방산이 제일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음. 그런데 준수한 무기 체계고 주문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는 사실 1-2년 굴리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번 사면 10년 이상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어떤 모델은 이제 단종 위기에 있어. 음. 그러면은 살 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한민국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 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많은 수가 운영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굴리다가 파트가 모자란다든지 유지 보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우리는 많은 병력 수와 장비를 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생산 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필요한 무기만 딱 만들고 그 라인을 계속 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문이 들어와도 네.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몇 안 됐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가. 근데 대한민국이 그중에 하나였고 미국과 나토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음.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던 국가였던 이유죠. 네. 그러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 얘기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차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 차를 산 사람들은 나중에 막 그 뭐랄까요? 그 안에 있는 나사 하나라도 단종돼서 안 나오면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한국은 고 점은 되게 믿고 산다. 그렇죠. 예. 자동차 얘기로 계속하면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를 만드는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네. 일본, 뭐 대한민국, 다 자동차 산업들이 발달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동차 사업, 그러니까 내연기관 사업의 특징을 어쩔 수 없이 군 지상 장비가 따라가게 되는데, 대한민국 자동차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부품 싸고 네.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 그게 무기 체계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왜 배달 얘기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배달도 빠른 편이에요? 배달이 민족이죠. 예. 무기도 배달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속도도 빠른 데다가 네.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어떤 해당 국가에서는 너무 급해, "우리가 이 무기 체계를 정말 빨리 받고 싶어."라고 할 경우에 우리 군 장비 중에 창정비가 들어오는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장비들은 창정비가 뭐냐면은 쓰던 장비를 받아 가지고
그 유지 보수를 시키는 거예요. 음. 거의 새 장비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럴 경우에 그 장비를 먼저 팔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가 만들어지면 그 장비가 군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빨리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호환성 있고 좀 센스 있게 수출할 수 음.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군 무기부터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우리나라 수출 품목으로 제일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게 K9 예예. 이었단 말이에요. 자주포. 예예. 자주포는 뭐예요? 자주포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병을 흔히 얘기할 때 그냥 방열하는 견인 포병이 있고 그리고 자주 포병이 있습니다. 네. 견인 포병은 자기 스스로 이동을 못 해요. 뭔가 견인해 줘야 돼요. 음. 근데 자주 포병 그러니까 자주포는 자기 자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성도 높고 네. 그리고 최근의 군사 작전은 스피드,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네. 전선 자체가 만약에 기갑 부대가 쭉 밀고 올라가면 포도 빨리 이동하면서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견인포는 아무래도 이동하는데 누군가 또 와서 견인을 해서 가서 다시 포를 방열을 하고 쏴야 되는데 네. 자주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게다가 K9 같은 경우엔 전차의 이동 속도와 거의 맞먹어요. 오. 그 정도로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네. 전선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아주 탄력적으로 작전에 음. 임할 수 있는 좋은 무기 체계죠.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로는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 자주포의 모양을 보고 자주포랑 전차 그리고 장갑차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죠. 게다가 요새 현대 전장에서는 그 셋이 같이 다녀요. 네. 그래서 더 어려운데 그나마 장갑차는 쪼끔 괜찮아요. 왜냐하면 포탑이 조금 작고 네. 그리고 뭐 포가 좀 빈약해 보입니다. 네. 빈약하진 않지만 실제로 빈약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 저건 장갑차인가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군에 있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뭐 해군이나 공군 분들도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많지만 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차야 자주포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만큼 현대의 자주포와 전차는 비슷합니다. 음. 그 이유가 예전에 자주포가 처음 나왔을 때는 탱크의 하체에 포를 올린 게 네. 자주포였어요. 근데 요새 자주포는 탱크의 하체에 어 전차의 포탑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가 음. 전차보다는 좀 더 길어요. 음. 그 뜻은 전차와 비슷한 형상이긴 하되 자주포는 포의 능력에 더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쏘는 거죠? 그렇죠. 화력을 더 그러니까 더 음. 원거리 화력에 화력을 투사하는 무기 체계고 예전 자주포는 그냥 포를 올렸기 때문에 상하각만 조절이 가능했지 좌우로 포탑을 돌려서 사격은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현대의 자주포는 좌우로 포탑을 돌려서도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명품이라는 독일의 판차우비츠 2000보다 더 잘 팔린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싸서? 일단은 싼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고의 성능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준수한 성능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자주포는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일의 그 자주포가 세계 음. 최고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세계 최고도 아닌데 이렇게 잘 팔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준수한 성능. 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하고 중간은 넘는다. 중간은 훨씬 넘고 네. 아주 명품은 아니지만 네. 그 명품 바로 아래급 정도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 살짝 명품과 교집합도 있을 정도예요. 네네. 그런데 가격은 또 싸. 그러니까 오.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품을 하나 사냐 아니면 이 K9을 좀 명품 하나 살 가격에 K9을 조금 여러 대 살 수 어. 있느냐라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독일의 자주포가 명품이긴 하지만 생산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아, 여기서도 속도 문제가 나오네요. 예. 이게 명품 이게 좀 희한하지만 경제의 원리가 방산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왜 명품 자동차는 한 네. 번 주문하면 되게 오래 오래 걸리잖아요. 걸리잖아요, 받을 네. 때까지. 비슷해요. 음. 그런데 K9 같은 경우엔 바로바로 뽑아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근데 성능도 좋아. 근데 성능도 그러니까 지금 명품 핸드백을 들고 시장을 가면 네. 보기에는 좋지만 네. 시장에서 어차피 그걸 쓰는 건 지갑을 담고 네. 뭐를 사 가지고 집어넣는 용도잖아요. 네. 근데 명품처럼 튼튼하지만 더 싼
핸드백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 야 이거 괜찮네.'라고 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근데 더 명품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거리나 네. 아니면 포의 정확성 음음. 그리고 뭐 방어력 이런 것들이 음. 뛰어난 그러니까 종합적인 성능에서 약간씩 뛰어난 게 명품에 들어가는데 음. K9도 이미 명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품이냐 정말 탑급이냐를 따지면 K9이 그 탑급의 맨 이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 위는 탑의 탑급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너무 많고 네. 여유가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거를 하시는 그런 구매자들도 있겠죠. 근데 음. 그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가 못하는 일을 K9이 못하는 일을 그 명품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음.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K9 자주포는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한화에서 지금 생산 하나예요? 중입니다. 예예. 네. 가격은 어느 정도씩 해요? 가격은 지금 K9이 좀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분류고요. 네. 뭐 최신은 K9 A2인데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면 또 주문 대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더라고요. 아 또 많이 하면 싸게 해 줍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액수를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음. 세계의 그 독일 자주포에 비해선 싸다. 많이 음.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효자긴 한데 이거 이미 한 50% 정도 팔았다고 하니 예예. 더 팔릴까요? 그게 재미난 지점인데 우리가 K9을 명품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일이에요. 물건을 만들고 실전에 쓰인 적이 없는데 명품이라고 음. 치장을 하면서 해외에 판촉을 하는 행위. 네. 예전에는 조금 공허했어요. 그런데 K9이 지금 10개국 정도에 수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실전에 투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투입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어. 그런데 그 국가가 실전에 투입하고서 안 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인데 네. 추가 주문이 들어와요. 그거는 또 인제 다른 이웃 나라에서 힌트로 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실전에 써 보고 무기는 실전을 위해서 만드는 장비잖아요. 네. 그런데 실전에 썼는데 성능이 별로야. 네. 그럼 주문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다른 무기 체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전에 쓰고서 다시 주문을 한다. 이거는 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K9을 구매한 10개 국가들이 발전된 K9을 개량을 한다든지 개량 사업에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신형 K9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K9의 초기형이나 아니면 A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화가 약간 덜 됐어요. 그래서 운영 아. 인원이 한 명이 더 있다든지 그런데 K9 A2부터는 자동화가 돼서 운영 인원이 3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 게다가 지금 모든 나라가 병력 부족의 네. 예 이 현상에 빠져 있거든요. 네. 어떤 나라는 징병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절벽 네. 때문에 병력 자원이 점점 감소를 해요. 네. 그래서 미래 좋은 무기 체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운영하는 인원이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이 장비가 더 적당한 장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K9 자주포 안에 사람이 타야 되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그죠. 예. 3 명? 3 예예. 명까지 타야 A2 되는 건 A2 기준으로. A2 기준 그러니까 예. 최신형 기준으로 그렇죠. 3 명이 예. 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무인화하는 것도 숙제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K9의 최종 진화 발전형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유인 차량이 한 대 있고 그 차량이 다른 무인 K9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어. 꼭 무인 편대를 데리고서 다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운영할 청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게 뭐 아주 먼 미래도 아니다라는 걸 업체 관계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포병 출신들한테 연락을 좀 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포 이런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포 쏘고 그랬는데 그쵸. "요즘은 아니라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쵸. 예전에는 뭐 산출병이라고 해서 네. 뭐 주로 대학에서 수학 잘하고 이러신 분들이 네. 계산기 놓고서 막 해 가지고 이 재원을 산출을 했어요. 네. 포를 어떻게 쏴야 되는지 뭐를 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컴퓨터가 나오고 그게 굉장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은 음.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이 숫자만 넣으면 딱 뽑아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음. 생겼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발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뭐
정찰 감시 자산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냥 모니터로 보이는 지점을 딱 찍으면 거의 알아서 예. 계산. 알아서 포의 각도, 포탄 그리고 장약 어떤 거 넣어야 되는지 이게 자동으로 이제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와 K9은 앞으로 이제 무인화까지 갈 것이고 자 우리 자주포가 후방에서 멀리 보고 빵빵 이제 쏘면 앞에서는 전차가 움직이면서 적을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전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K2 전차, 흑표 전차라고 그죠. 하나요? 예. 네. 주력 전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전차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차 중에 해외에 많은 수가 수출된 첫 번째 전차가 바로 이 K2 전차입니다. 어. 그 뜻은 인정받은 전차다, 네. 해외에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폴란드 수출로 대박 터진 게 이 K2 전차인 맞아요. 예. 거잖아요. 저는 사실 군사 전문 기자를 하기 전에부터 밀떡이었습니다. 네. 밀리터리 덕후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언제나 뭐 이렇게 2차 세계 대전 때 쌓았던 전차들 이런 거 모형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 음 유럽의 평원에서 독일 전차, 미국 전차 혹은 영국 전차가 막 격돌하고 음. 이런 상상을 했었죠. 음. 그때는 대한민국의 전차가 '유럽 대륙을 달린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음. 그때는 우리나라가 만든 전차가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970 몇 년도 네. 생이라서. 근데 이제 88 전차가 나오고 K1 전차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괜찮은 전차들이 생겼네.' 근데 K 88 전차, K1 전차 초기까지만 해도 사실 완전히 우리 기술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아서 음. 그때는 뭐 약간 종속적인 그런 무기 체계였는데 K2 전차부터는 이제 다른 거죠. 우리의 음. 순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가 유럽 대륙 그러니까 뭐 폴란드면 바로 독일 옆이에요. 네. 독일은 전차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 거를 안 사고 우리 걸 산 거잖아요. 그쵸. 예. 여기가 레오파드인가 되게 유명한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전차 중에 명품인 레오파드 전차를 만든 곳이 바로 독일이고 네.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폴란드인데 그 독일을 제끼고 대한민국의 K2가 폴란드에 수출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이건 뭔가 음. 있다. 그 폴란드 정부와 한국 정부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네. 폴란드가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 타석에는 폴란드다. 아. 러시아랑 우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위기의식을 가진 국가예요. 네. 그 국가에서 아무리 뭐가 잘못돼도 형편없는 아시아의 전차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 나중에 국가가 유지가 안 될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00 대가 넘는 수량 지금 뭐 꽤 많은 수량인데 100 대가 넘는 수량을 수입을 한 뒤에 여러 나토 훈련에 투입을 시켰어요. 어. 그러면은 문제점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네. 문제점보다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어. 폴란드 군에 모병을 할 때 대표적인 무기 체계로 딱 하고 사진에 떠 있는 게 이야. K2 전차입니다. 와. 그 이게 아까 이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산악 지형용 기능인 무릎 꿇기 자세 제어가 되는 전차가 또 K2 전차라면서요. 예. 뭐 자세 제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릎 꿇기 네. 또 공개 행사에서 이거를 자주 해요. 이렇게 네. 보면은 전차가 이러고 있다가 고개 그 전차 차체 자체가 쑥 숙여집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은 절하기, 절하기가 뭐예요? 관객들에게 아 절. 인사하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차들 보면 간혹 가속할 때 차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그쵸. 예. 그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갱단들 나올 때 노래 틀면은 막 차가 막 아 그쵸, 그쵸. 기뚱기뚱기뚱 거리는 네네. 거 있잖아요. 또 막 네. 뚱스뚱스하는 거. 그 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전차에다가 이걸 왜 했냐? 음. 산악 지역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는 말이고요. 어 그리고 방어할 때도 그러니까 네. 방어와 공격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전술적인 이점이 있는 장치예요. 일단은 전차의 포는 어떤 한 지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 각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보통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게 20도.
최하로 내릴 수 있는 게 1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30도의 편차 안에서 사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앞을 아예 숙여주면 아래로 10도가 더 내려가요. 오. 그리고 앞을 들어주면 위로 10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차는 30도 각도 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K2 전차는 30도 플러스 20, 50도 각도 어. 내에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독일 레오파드는 없는 거예요? 레오파드도 부분적으로 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부분적으로 될 수는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럼 우리 K2 전차는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어느 회사가? K2 전차는 로템에서 만들고 현대 있는데 로템. 예, 네.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더 덧붙여야 될 게 있는 게 네네. K2 전차가 공격에도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음. 한반도는 산악 지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유리합니다. 음. 왜냐하면 방어할 때는 전차들이 물론 기동하면서 방어를 할 수도 있지만 전차호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세가 제어된다는 것은 적에게 피탄 각도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음. 필요할 때 자세를 제어해서 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어에 굉장히 최적화된 전차다. 이 점이 음.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게 또 어 좀 어. 약간 호소가 됐을 수 있죠. 왜냐하면 폴란드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전차를 산 게 아니에요. 아. 최대한 러시 피해 보자. 러시아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 체계로 선택을 한 거죠. 음. K2 전차의 아마 인제 차세대 전차는 K3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XK3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전차는 K3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음. K1, K2로 갔으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마스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킹이 뭐냐 하면은 숨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텔스 예, 같은 약 거죠. 예. 스텔스도 맞고요. 이제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찾는 시대가 지났어요. 음. 미래는 센서로 찾습니다. 네. 열 감지 센서 그리고 뭐 위성, 무인기 모든 게 그리고 신호 정보 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원돼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음. 문제는 그런 기술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전차가 발산하는 열도 줄여야 되고 신호 정보도 줄여야 돼요. 음. 그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스텔스성이 뛰어나져야 되는데 그냥 레이더에 안 보이는 스텔스성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열도 감소시켜야 되고 음. 그리고 뭐 무전이나 아니면 전파가 나가는 것도 감소시켜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지금의 이 내연 기관에서 약간 바뀌어야 된다. 열이 좀 덜 나는 걸로 바뀌어야 오.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의 교훈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파괴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차의 60%를 드론이 파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폭 드론. 네. 그것도 뭐 요새는 FPV 드론이라고 굉장히 싸죠. 100만 원 이하의 드론으로 네. 그 몇십억이 넘는 전차를 파괴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의 전차는 대드론 음.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점점 보병들이 휴대하거나 아니면 소형 차량에 탑재 가능한 대전차 화기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차가 그런 화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해야 되는 능력이 음. 필요하게 된 거죠, 필수적으로. 네. 아마 K3 전차는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나올 것 같다는. 그렇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K9처럼 네. 유인 전차 한 대가 어. 무인 전차 여러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전차 개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들어보니까 예전에 왜 우리의 교훈들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지략, 전략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고 하면 와 앞으로는 장비빨을 무시를 못 하겠네요. 맞아요. 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킹을 갖춘 장비와 네. 마스킹이 안 된 장비가 싸우면 미래전에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예. 우리 음. 군도 지금 좋은 장비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한 좋은 인원들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장갑차도 한번 살펴볼게요. 장갑차도 종류가 있다던데 이게 APC가 있고 IFB가 있다면서요. 뭐가 예예. 다른 거예요?
APC는 그냥 병력을 수송하는 택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셔틀 그 군인들 셔틀버스. 그렇죠. 네. 그런데 장갑이 돼 있다. 네. 버스에 장갑이 돼 있고 적이 공격하면은 그래도 응사를 해야 되니까 음. 어 어 기관총 정도 가 음. 이 자체 무장으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IFB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름부터 Infantry Fighting Vehicle이에요. 네. 즉 보병 전투 차량. 어. 병력들도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대전차 교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 적이 가지고 있는 장갑 차량, 그러니까 적의 장갑차를 만났을 때 그것을 격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서 전차와 같은 기동력을 가지고 험지를 주파해서 이 보병들을 제병 합동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의 IFV 같은 경우는 거의 전차랑 비슷하겠네요. 형상이 그래서 전차랑 비슷해요. 제가 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포, 전차, 현대의 IFV는 되게 형상이 약 비슷합니다. 어. 궤도형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어 포탑이 다르죠. 포탑이 그러니까 전 궤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바퀴 형태가 무한궤도 형태로 이렇게 가는 맞습니다. 형식 예예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예. 네. 그래서 이 포탑을 보면 자주포가 제일 포탑이 크고 네. 전차가 그다음에 크고 음. 그다음에 IFV가 작다. 그거보단 작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헷갈리죠. 예. 그쵸. 이거는 또 어디서 만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화. 예. 음. 한화에서 만들어서 뭐 어느 정도 호주에 수출하는 등의 이 효과를 보고 있죠. 그게 레드백이죠? 맞습니다. 예. 고거 우리도 수출 많이 했다면서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여러 시장을 타진하고 있죠. 근데 레드백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애초에 AS-21이었나요? 네. 그 장갑차 자체는 애초에 해외 수출용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방산에 뭐 하나의 획기적인 점을 찍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전에는 방산이 약간 수동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즉 이 구매처에서 "요런 거 만들어 줘." 그러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음. 그런데 말씀하셨던 AS-21 그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음. 업체 주도로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준수한 물건이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아 업체 주도로 해도 뭐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구나.' 어떻게 음. 보면은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네. 트렌드를 '업체가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지상 무기들을 오늘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미래와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지상 무기 체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무기 체계 시계를 엄청 빨리 돌려놨어요. 즉 미래를 음. 앞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킹 그리고 생존성 이거 높인 장비가 나오게 된다면 네. 앞으로 우리 이 방산 지상 무기 체계는 더 발전할 거고요.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미 좋은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 되니까요. 네. 네. 자,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산의 주력, 전차, 자주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성비로 승부하던 우리가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명품 무기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좀 가슴 벅차게 들려오던데요. 자,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할 순 없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우리 해군의 저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이 인터뷰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CBS 경제연구실에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